네, 오늘 오전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또 세월호 참사 40일 넘은 이 시점에 오전 9시 경기도 일산 이 고양 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6명이 숨졌고 30여 명 부상, 중태자가 많다니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접 과정에서 불이 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 인재다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정기신 교수를 전화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기신입니다. 예, 이게 한 20분 가량 만에 진화를 했다는데 근데도 6명이나 사망했고 지금 중태자도 여러 사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뉴스를 통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결과로는 이제 이 건물은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고, 예, 지하 1층은 식당가로 다음 달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 여기서 이제 용접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건물이 사용 중이라면은 전층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되고, 예, 방화구획, 재현구획 이런 거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 지하 1층의 화재로 지하 2층, 지상층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질식하여 사망하였다면은 예, 방화 구획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용 중인 건물은 어떤 경우라도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용접 작업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대형 화재가 이제 발생해 왔는데, 예,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용접 불똥이 튀더라도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불연성 방화포를 설치하고 소화기 비치하고 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이 입회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는 이런 안전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용접 불똥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요. 지금 보도를 보면 지하 1층에서 공사를 했고 거기서 화재가 났는데 정작 지상 2층, 그러니까 지하 1층으로부터는 3개 층이나 위 아니겠습니까? 거기 화장실 쪽에서 5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그 유독성 가스가 나가는 걸 전혀 막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방화구역, 재현구역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제 방화구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모든 건물은 층별로 방화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나면은 1층으로 연기가 전파되지 않아야 되고, 한 층에서도 면적이 넓으면은 보통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은 3,000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방화구획을 해야 됩니다. 방화구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을 막는 겁니다. 그런 구획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제곱미터면은 한 층이 10,000제곱미터면은 3,000제곱미터씩 3개로 쪼개도 남으니까 한 4개의 방화구획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장소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다른 장소로는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화구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별로 그렇게 방화구획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층별로 방화구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층별 방화구획에서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금 그 목격자들 진술을 보면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층별 방화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없던 벽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 화재나 연기가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형 건물들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판매점들 이렇게 보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 층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다 보이지만 화재 시에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별도의 다른 구획으로 차단을 해가지고 그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수직 통로를 통해서 다른 층으로 연기가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층별 방화구획을 완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는 그걸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불이 나면은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자동으로 그런 에스컬레이터 차단, 계단 차단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거죠, 자동으로? 그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거 아닌 거죠? 아닙니다.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감지기를 천정에 이렇게 붙여놓죠. 그러면은 그게 열이라든지 열기를 감지를 해가지고 작동을 하면은 이 모든 시설들이 한꺼번에 다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동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2층에 있는 사람이 질식해서 죽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겠죠. 자, 그거 하나 지적해 주셨고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용접 시에 화재 나는 거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용접으로 인해서 대형 화재가 난 건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접이라는 게 아주 그 위험한 그 작업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불에 안 타는 불연성 방화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용접 불똥이 튀어도 타지 않도록 그런 방화포를 용접 작업하는 부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도 갖다가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승인한 다음에 또 감독관이 책임자가 와서 용접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용접 작업에 대해서 워낙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뭐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화재가 이렇게 안 났겠죠. 예, 그렇죠. 화재가 났어도 바로 옆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게 그 인화 물질 같은 거, 그다음 특히나 유독성 가스를 혹은 나타내는 거, 특히 지하 1층 지금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쓰이는 자재들이 그렇게 또 유독성 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목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이렇게 목재들을 이렇게 여러 겹 붙인다든지 할 때 악효를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소되면은 완전 연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성 가스라든지 그리고 연기가 까맣게 나온다는 거는 그게 다 완전히 연소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까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탈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독성 가스들이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시커먼 가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재 시에 한 몇 번만 들이마시면은 사람이 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분들이 한 뭐 80명에서 100명 가량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화재가 나고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피를 했고 지하 1층에서 사망자는 지금 한 명만 나와 있는 상태고 그로부터 3계층 위인 지상 2층에서 한 5분 가량이 사망했는데 신원 확인된 걸 보면 대체로 무슨 거기 점원이거나 뭐 택배 직원이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이 난 곳에서 초동 진화의 그 작업자들이 뭐 실패하고 제대로 대피 안내 방송 같은 게 안 되고 이랬던 거 아닐까요? 글쎄 뭐 저희가 전문가라면은 이게 쉽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물론 그렇죠.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보통 화재가 나면은 보통 외국 같은 선진국들 뭐 이런 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합니다. 5일 뭐 일주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고 화재 전파는 이렇게 전파가 되었고 그다음에 소방 설비는 작동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래서 피해가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지금은 이제 화재 조사를 자세히 안 했으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2층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은 아마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면은 뭐 이런 뭐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초등 조치가 좀 서툴렀고 그다음에 이 화재가 워낙 이게 이제 어떤 뭐 차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방화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파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은 뭐 연기야 수직으로 1초에 3m 내지 5m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몇 초 만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 발생한 연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구조적인 시설이 없다고 하면은 초등 조치가
늦었다고 보기보다는 워낙 연기가 빨리 전파됐다. 이게 차단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방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연기가 워낙 빠르게 전파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유독가스는 조금만 마셔도 금방 이렇게 그 치명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시커먼 가스들이라든지 이런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가지고 나오는 가스들에는 상당한 유독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몇 모금만 마시면은 뭐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몇 모금만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는 뭐 이런 화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그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소방 관련 법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가 돼야 되겠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렇게 제가 느끼는 바인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 기본법에 보면은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런 소방안전교육사가 이제 원래 처음에 했던 취지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런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거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 실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대 실시를 해가지고 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참. 세월호 사고 이후에 모두가 안전하고 있는 때 이런 게 터지는 걸 보면 참 아직도 우리 멀었구나 생각이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세명대학교 소방방지학과 정기신 교수였습니다.